결혼식장 문이 열리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 유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쪽 혼주석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야? 나는 그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다고 믿었던 이름. 밤마다 베개를 적시게 만들었던 그 목소리. 내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내 청춘을 도둑년이라는 손가락질 속에 묻어버린 여자. 그 여자가 지금 내 딸의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팔짱을 꼭 끼고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나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려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 어머니, 오해숙, 그 이름 석자가 내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새벽 4시도 되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친 탓인지 머리는 무거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맑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잔을 마시고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아둔 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자주색 저고리와 은은한 회색 치마. 딸 유나가 직접 골라준 한복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튀는 색 말고 고운 걸로 입어. 엄마는 차분한 색이 잘 어울려. 그 말을 하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나는 어릴 때부터 제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기뻐도 너무 크게 웃지 않았고 힘들어도 쉽게 울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를 닮은 탓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아이. 어릴 때부터 엄마의 피곤한 얼굴을 먼저 살피던 아이. 친구들이 놀이공원에 간다고 자랑할 때도 유나는 나는 엄마랑 시장 가는 게 더 좋아하고 웃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딸이 오늘 결혼을 합니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꽤 많아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 딸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내 옆에 섰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시집가는 날인데 잠이 오겠니? 유나는 피식 웃더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울면 어떡하지? 울어도 돼. 결혼식 날 우는 건 창피한 거 아니야. 엄마는 울지 마. 왜? 엄마 울면 나 못 걸어. 그 말에 나는 목이 막혔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말랐던 아이의 손이 어느새 이렇게 단단해졌습니다. 유나야. 응? 오늘부터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집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야.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 좋을 때도 오고 나쁠 때도 와.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유나는 대답 없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시 뒤 딸은 장난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신랑 엄마 처음 제대로 보는 거지? 응. 상견례 때는 그분이 갑자기 아프다고 못 나오셨잖아. 맞아. 대신 아버님이랑 이모님이 오셨지. 엄마, 혹시 서운했어? 아니야. 사정이 있었겠지.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신랑 어머니가 갑자기 몸살이 났다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 중에도 전화 통화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단 문제도 혼수 문제도 대부분 신랑 아버지와 이모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유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민재 엄마가 원래 낯을 좀 가린대. 그래도 좋은 분이래.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분이면 됐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좋은 분이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이름이라는 것을. 웨딩홀로 가는 차 안에서 유나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이크업 시간, 드레스 피팅, 사진 촬영 순서, 친구들 도착 여부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이 꼭 회사에서 중요한 행사를 맡은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그런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긴장돼? 조금. 근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유나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아침에 나간 사람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마음 편히 운 적이 없었습니다. 울고 싶어도 아이 밥을 차려야 했고, 무너지고 싶어도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실밥을 잘랐습니다. 유나는 그런 나를 너무 일찍 이해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다른 엄마들은 예쁜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나는 새벽까지 일하고 늦게 도착해 김밥 한 줄을 사갔습니다. 그때 유나는 내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보고도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어.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엄마를 위로하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그런 딸이 오늘 한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나는 딸이 부디 나처럼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배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지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엄마, 유나가 나를 불렀습니다. 응? 나 잘 살 수 있겠지? 나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에게 세상은 좋은 곳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사랑은 결국 이긴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사람 인생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거짓말 한마디가 얼마나 오래 한 사람의 삶을 따라다니는지, 믿었던 친구가 등을 돌리는 순간 세상이 얼마나 차갑게 변하는지. 그래도 나는 딸에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유나는 잘 살 거야. 진짜? 너는 엄마보다 훨씬 지혜롭고 단단하니까. 유나는 내 어깨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키웠잖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눈부시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좋은 날인데, 분명 행복해야 하는 날인데 왠지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 불안을 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한복 치마 끝을 꼭 쥐었습니다. 웨딩홀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신랑 민재는 훤칠하고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예의가 바르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점 하나만 보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민재가 다가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래, 오늘 많이 긴장되겠다. 괜찮습니다. 유나가 더 떨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재는 참 선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의 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신랑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주석 한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안 오셨니? 민재는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길이 좀 막힌다고 하셨어요. 그때 신랑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난히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말수가 적었고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더니 아주 짧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혹시 저 사람도 나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나? 하지만 나는 곧 생각을 접었습니다. 사람 얼굴을 착각하는 일은 흔했습니다. 특히 나처럼 평범한 얼굴은 더 그랬습니다. 신부 대기실에는 유나의 친구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축하한다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쪽에 앉아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비싼 드레스가 아니어도 화려한 보석이 없어도 딸의 얼굴에는 오랜 고생 끝에 피어난 꽃 같은 빛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유나 오늘 시집가요.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순간 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신랑 어머님 오셨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돈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한복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를 보는 순간 내 몸이 굳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얼굴이 변합니다. 피부가 처지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목소리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어떤 표정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남을 내려다보듯 웃던 입꼬리, 분리할 때마다 눈물을 먼저 보이던 눈빛, 속으로는 계산을 끝내고도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던 얼굴, 오해숙. 그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진주색 가방이 툭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 역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딸 유나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신랑 어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이제 서정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 성을 따르지도 않았고 예전 직장 사람들과도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유나 엄마로 알았고 식당 아주머니로 알았고 동네에서 조용히 사는 여자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해숙은 나를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녀가 아는 나는 30년 전 그 사건 속에 멈춰있는 여자였습니다. 도둑년, 회사 돈을 훔치고 도망친 여자, 친구의 인생을 망치고도 뻔뻔하게 버틴 여자. 그 거짓 이름표가 다시 내 가슴에 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께서 제 옛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나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딸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오해숙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착각했나 봐요.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랑 아버지도 민재도 유나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민재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해숙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길이 막혀서 좀 어지러웠어. 그녀는 나를 다시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손, 30년 전 경찰서 조사실에서 내 앞에 놓인 진술서에 서명하던 그 손. 정희가 그랬어요. 저는 봤어요.
그 한마디로 내 인생을 끝냈던 그 손이었습니다. 나는 26살 때 한빛물산 격리부에서 일했습니다. 한빛물산은 작은 의류 수출 회사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리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때 우리 동네에서는 제법 안정적인 직장으로 통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세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나는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봉투를 열어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을 때 손이 떨릴 만큼 기뻤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에게 빨간 내복을 사드렸고 동생들에게 짜장면을 사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출근은 늘 가장 먼저 했고 퇴근은 가장 늦게 했습니다. 장부 숫자가 한 자리라도 틀리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 옆자리에서 일하던 사람이 오해숙이었습니다. 해숙은 나보다 1살 많았지만 이상하게 나를 동생처럼 대했습니다. 정희야, 너는 너무 고지식해서 탈이야. 세상 그렇게 정직하게만 살면 손해봐. 그래도 돈 만지는 일은 정확해야지. 아이, 누가 훔치래? 융통성 있게 살라는 거지. 그녀는 말도 잘했고 사람을 웃기는 재주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해숙이 부러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해숙은 늘 중심이었습니다. 부장님들은 해숙에게 술을 따르게 했고 해숙은 웃으며 받아넘겼습니다. 나는 그런 자리가 불편해 구석에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어느 날 해숙이 내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나랑 같이 살래? 무슨 말이야? 나 하숙집 나와야 할 것 같아. 집주인이 자꾸 방세 올린대. 너네 집 근처에 빈 방 있다며. 그때 나는 아무 의심 없이 해숙을 도왔습니다. 하숙집도 알아봐주고 어머니에게 부탁해 밑반찬도 나눠주었습니다. 해숙은 우리 집에 자주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친딸처럼 챙겼습니다. 해숙아, 밥 먹고 가라. 어머니, 저는 정희가 제일 부러워요. 이렇게 따뜻한 집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해숙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일찍 이혼했고 친척집을 전전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남의 따뜻함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더 잔인해진다는 것을. 사건은 월말 결산을 앞둔 금요일에 벌어졌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현금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금액은 38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훨씬 큰 돈이었지만 그때 내게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장님은 격리부 직원들을 모두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어제 오후에 입금 처리됐는데 금고에는 돈이 없다. 누가 설명해봐. 나는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입금 처리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금고에 넣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내 도장이 찍혀 있는데 나는 하지 않은 일. 장부에는 내 글씨와 비슷한 숫자가 적혀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끝 획이 달랐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 돈 처리한 적 없습니다. 부장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 도장은 누가 찍었는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해숙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내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어제 정희가 잠깐 제게 말했어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숙 언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혜숙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며칠만 쓰고 다시 채워 넣겠다고 했잖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정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혜숙의 눈물을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고 혜숙은 울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사실보다 눈물을 더 쉽게 믿었습니다. 사장님은 금고 열쇠를 관리하던 직원까지 불렀습니다. 그 직원은 말했습니다. 어제 정혜 씨가 늦게까지 남아있긴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결산 준비 때문에 늦게까지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돈을 훔쳤다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부장님은 내 가방을 열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억울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전당포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은 380만 원. 나는 그 영수증을 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제 거 아닙니다.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내 서랍에서 나와? 나는 혜숙을 보았습니다. 혜숙은 내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오래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까지 나는 계속 혜숙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뭘 잘못했어? 혜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있으니 내가 정말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형사는 내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힘들었다면서요. 어머니 병원 안 다니십니다. 시장에서 일하세요. 직장 동료가 그렇게 진술했는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더 궁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혜숙이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흰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오혜숙 씨, 서정혜 씨가 회사 돈을 빼갔다고 직접 말했습니까? 혜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형사가 나를 제지했습니다. 혜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울면서 부탁했어요. 며칠만 모른 척 해달라고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친구니까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나는 소리쳤습니다. 내 목소리가 조사실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혜숙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은 종종 눈물 흘리는 거짓말쟁이를 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결국 나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정식 재판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회사는 조용히 덮고 싶어 했고 사장님은 돈만 변상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변상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회사 사람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뻔뻔하네. 그 말은 내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면 손님들이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집 큰딸이 회사 돈에 손댔다며? 어머니는 끝까지 나를 믿어주셨지만 그때부터 웃음을 잃었습니다. 동생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소문난 며느리는 들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는 오해숙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유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앞에는 드레스를 입은 딸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경찰서도 아니고 회사 회의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어. 아까 신랑 어머님이 엄마 이름 부른 것 같던데? 사람을 착각하신 거겠지. 근데 엄마 옛날 이름이 정이 맞잖아.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나는 내 주민등록 등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젊을 때 이름을 바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바꿨는지는 몰랐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새로 살고 싶어서 바꿨어. 유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이 남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딸의 시어머니 입에서. 유나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는 사람이야? 나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밝혀야 할까? 아니면 오늘 하루만은 참아야 할까? 내 안에서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딸을 위해 참아. 결혼식 망치지 마. 다른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 딸의 시어머니가 된다. 침묵하면 내 딸도 언젠가 당할 수 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예식 진행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곧 입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나는 내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해줘. 오늘 끝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중에.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오늘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시작될 것입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나와 나는 나란히 섰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 손 떨려. 엄마 손 잡고 가면 돼.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는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자꾸 신랑 쪽 혼주석으로 향했습니다. 오해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잡고 그녀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오해숙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제발. 나는 들었습니다. 그녀가 내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덮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내 애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니,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라고 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도 그녀는 끝까지 나를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이제 내게 제발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남의 인생을 망칠 때는 그렇게 당당하다가 자기 자식의 행복이 걸리면 갑자기 무릎 꿇을 준비를 합니다. 나는 딸을 신랑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민재가 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유나 잘 지키겠습니다. 나는 민재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죄도 내 과거도 오늘 이 결혼식장 아래 흐르는 피 같은 비밀도.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부탁하네. 민재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오해숙인데 그 대가를 자식들이 치르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예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었고 사회자는 밝은 목소리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유나와 민재가 처음 만난 날, 서로에게 반한 순간, 함께 버틴 시간들. 하객들은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축가가 시작되자 유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재도 그런 유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들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왜 내 딸의 시어머니가 오해숙이어야 했을까? 나는 손에 쥔 손수건을 비틀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혹시 서정혜 씨 맞으세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랑 쪽 하객으로 보이는 중년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같았지만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한빛물산 총무부에 있던 박미자예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자, 그 이름도 30년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3살 어렸고 회사에서 막내처럼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고개만 숙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자 씨. 박미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셨네요. 저는 그 뒤로 소식이 끊겨서 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예식 중이라 길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미자는 내게 몸을 조금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저 그때 일 사실은. 그 순간 오해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자야. 박미자는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해숙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내가 너 찾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박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언니. 그 호칭이 내 귀에 박혔습니다. 오해숙과 박미자는 아직도 연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해숙은 내 쪽을 보지 않은 채 박미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예식 끝나고 얘기해.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지. 조용히 있어야지. 그 말은 박미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오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마. 지금은 안 돼.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가족사진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밝게 외쳤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유나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나는 딸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진 촬영대 위에 신랑 신부가 섰고 양가 부모가 양옆에 섰습니다. 나는 유나 쪽에, 오해숙은 민재 쪽에 섰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자, 어머님들 조금만 가운데로 붙어주세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해숙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사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조금만 더 가까이요. 네, 자연스럽게 웃어주세요. 자연스럽게 웃으라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주문이었습니다. 오해숙이 먼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진한 꽃향기였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녀는 늘 그런 향수를 뿌렸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는데도 비싼 향수를 샀습니다.
나는 그때 그게 멋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향기는 그녀가 가진 불안을 덮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그 순간 오해숙이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희야, 오늘만 넘기자. 나는 정면을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 부르지 마. 오해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계속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를 자격은 없어. 찰칵. 또 한 장의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 속에 우리는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웃음 아래에는 30년 동안 썩지 않고 남아있던 상처가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유나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신랑 어머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유나는 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바보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야, 친구들이랑 사진 찍어야 해. 유나는 내 손을 놓고 민재 쪽으로 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하얀 드레스 위로 내 과거의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패백은 생략하기로 했지만 양가 가족들이 잠시 쉬기 위해 작은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오해숙이었습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 부르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 그랬겠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든 궁금하지 않았을 테니까. 정희야, 그때 일은. 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때 일? 오해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 상황이. 내가 경찰서에서 울면서 아니라고 했을 때 너는 어쩔 수 없었니?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때도 어쩔 수 없었니? 내 약혼이 깨졌을 때도, 내가 이름을 바꾸고 동네를 떠나고 사람들 눈을 피해 살았을 때도. 오해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벌 받았어. 무슨 벌? 평생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게 벌이야? 마음 조금 불편한 거? 오해숙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희야, 제발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우리 민재는 아무 잘못 없어. 내 딸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그녀는 안도의 숨을 쉬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과 덮는 건 달라. 오해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오늘 예식은 끝까지 하게 해. 아이들 앞에서는 내가 아무 말 안 해. 하지만 내가 내 딸의 시어머니로 살려면 먼저 나한테 말해야 할 게 있지 않니? 정희야, 그날 돈 내가 가져갔니? 오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식장의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는 30년 전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 도장, 내가 찍었니? 오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만해. 내 서랍에 전당포 영수증 넣은 것도 너야? 그만하라고. 그녀가 갑자기 소리를 낮게 질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증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지만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해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해숙은 주변을 살피더니 내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지금 뭘 하려는 건데? 애들 결혼 깨자는 거야? 결혼을 깬 사람은 내가 아니야. 거짓말로 시작한 사람은 너지. 30년 전 일이야. 지금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30년 전 일이라서 없어지는 줄 알았니? 오해숙의 얼굴에 잠시 예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회사 회의실에서 보았던 얼굴. 울고 있던 척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범인으로 몰자 아주 잠깐 드러났던 그 표정. 차갑고 계산적인 얼굴. 정희야.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일을 크게 만들면 내 딸도 힘들어져.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협박이니? 현실을 말하는 거야. 결혼하자마자 시댁하고 원수처럼 지내면 내 딸이 행복하겠어? 민재가 중간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내 딸 걱정하는 척하지 마. 나는 내 아들 지키려는 거야. 너도 내 딸 지키고 싶으면 조용히 해.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도 안 변했구나. 오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깊숙한 칸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회사 사원증이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았지만 내 젊은 얼굴과 이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정희, 한빛물산 경리부. 나는 그 사원증을 30년 동안 버리지 못했습니다. 억울해서. 내가 정말 그곳에 있었고 내가 정말 도둑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라도 증명하고 싶어서. 오해숙은 그 사원증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응. 나는 사원증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오해숙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나에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복도에서 만난 박미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일 사실은 박미자는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나는 오해숙에게 말했습니다. 예식 끝나고 박미자 씨랑 얘기할 거야. 오해숙은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안 돼. 그 한마디.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딸은 부케를 손에 든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유나는 나와 오해숙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방금 무슨 말이야? 오해숙이 먼저 다가가려 했습니다. 유나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른들끼리 예전에 조금 오해가. 유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사실대로 말해줘.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식사를 하고 있었고, 친구들은 사진을 찍고 있었고, 민재는 유나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딸의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그날 나는 딸에게 30년 전 내 인생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오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제발.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내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언니,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그때 그녀는 나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내 앞에 있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밝힐 것인가. 그 순간 박미자가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갈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미자는 나를 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언니, 저 이제는 말해야겠어요. 오해숙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미자야. 하지만 박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돈을 가져간 사람 언니가 아니었어요. 유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봉투 안에는 30년 전 한빛물산에 복사된 장부 한 장과 누군가의 손글씨가 적힌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 맨 아래에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해숙. 이번 사건은 이미 정치 쟁점이 됐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재선거 요건이 되는지, 선관위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유권자의 참정권과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오직 정당 간 공방으로만 몰고 가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당을 지지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모든 유권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내가 지지한 후보가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일은 반대편 유권자가 같은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은 특정 진영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절차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분노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의혹 제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혹만으로는 신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 확인입니다. 기록 공개입니다. 책임 규명입니다. 재발 방지책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국민 앞에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왜 부족했는지 확인하겠다가 아니라 어느 투표소에서 몇 시에 부족했고 몇 장이 부족했고 누가 보고했고 어떤 조치가 언제 이루어졌고 몇 명이 대기했고 몇 명이 돌아갔는지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미자는 손에 든 봉투를 꼭 쥔 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총무부 막내였어요. 격리불안 같은 사무실을 썼고 늘 늦게까지 남아서 서류 정리를 했죠. 박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건 전날 저는 창고에 서류를 넣고 나오다가 봤어요. 해숙 언니가 정희 언니 책상 앞에 서 있는 걸요. 오해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처음엔 저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언니가 정희 언니 도장을 꺼내서 장부에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을 서랍 안쪽에 넣었어요. 나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전당포 영수증. 그날 내 서랍에서 나온 나를 범인으로 만든 그 종이. 박미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회사에서 잘릴까봐, 언니가 나까지 엮을까봐. 그때 언니가 저를 보고 말했잖아요. 박미자가 오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본 거 말하면 너도 끝이라고. 오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식장의 환한 조명과 축하 음악이 멀리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도만은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사실이에요? 오해숙은 아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민재야, 엄마 말 들어. 그때는 사실이냐고요.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재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오해숙은 결국 주저앉듯 벽에 기대었습니다. 나도 살려고 그랬어. 그 한마디가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살려고 그랬다. 그 말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누군가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남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야 그것을 변명처럼 꺼냈습니다. 오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진주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때 나는 빚이 있었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귀던 남자가 사업한다고 돈을 빌렸고 그 돈을 내가 보증 섰어.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졌어.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왔고 나는 매일 협박을 받았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억울한 척 흘리는 눈물인지 진짜 후회의 눈물인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물이 나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거래처 돈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 며칠만 뺏어 맞고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처음부터 정이 너를 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어.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도장을 찍었어? 오해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 바로 들킬 테니까. 그래서 나를 골랐니?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미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정희 언니가 제일 성실했고 제일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뒤집어 씌우기 쉬웠겠죠. 그 말에 내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내 가난이 죄가 되었습니다. 내 성실함이 약점이 되었습니다. 내 말없음이 범인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오해숙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져간 돈은 어떻게 됐니? 며칠 뒤에 채워 넣으려고 했어. 그런데 일이 커졌고 회사가 고소하겠다고 했고 나는 무서웠어. 그래서 울었니? 오해숙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사람들 앞에서 울면 내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니?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그때도 울었고 지금도 울고 있어. 그런데 이상하지. 내 눈물 때문에 내 인생은 늘 더 망가졌어. 유나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때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오해숙이 흠칫했습니다. 그 반응을 보는 순간 민재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오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중에 알았어. 언제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민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신랑 아버지가 복도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얼굴이었습니다. 신랑 아버지 강태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재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강태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두 분 다 알고 계셨네요. 강태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오늘은. 왜 다들 오늘은 그러세요? 오늘이니까 더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복도에 있던 몇몇 친척들이 멀찍이서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강태호는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 씨.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는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처음부터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름을 듣고 혹시나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상견례에 못 나온 겁니다. 당신 얼굴을 보면 무너질까봐.
나는 기가 막혀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너질까 봐요? 강태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는데 3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군요. 그때 저는 해숙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건은 끝났고 회사도 덮었습니다. 제가 나섰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대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달라졌겠죠. 강태호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의 사과를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사과는 이상하게 사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받아주자니 내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거절하자니 내가 더 모진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재는 부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유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유나야.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일 아니잖아. 그래도 내 부모님이야. 그 말에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의 결혼식 날 어른들의 죄가 아이들의 가슴 위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유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유나야, 들어가자. 오늘은 내가 너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목이 막혔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엄마가 상처받은 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는 맨날 그랬어. 힘든 일 있어도 괜찮다고 하고 아파도 괜찮다고 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했어. 그런데 엄마 인생은 누가 지켜줘? 그 말에 나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나는 평생 딸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딸은 오래전부터 나를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유나는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야, 나는 너를 사랑해.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런데 오늘 이대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웃으면서 식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오해숙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유나야, 결혼식은 끝났잖니. 하객들도 다 와 있고 식사도 하고 있고. 유나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해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어떤 세월을 살았는지. 그런데 어머님은 30년 동안 알고 계셨죠? 오해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민재와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다시 침묵하는 조건이라면 저는 못해요. 오해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뭘 원하니? 유나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세요. 뭐? 우리 엄마한테만 사과하지 말고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 엄마를 도둑으로 기억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로잡으세요. 오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잔인해. 그 말에 유나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잔인한 건 30년 동안 남의 인생을 훔친 거예요.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가 내가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오해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남편의 체면, 친척들의 시선, 자기 이름, 자기 인생. 아마 그 모든 것의 무게가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을 나는 30년 동안 들고 살았습니다. 오해숙이 천천히 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러지 마. 사람들 보라고 하는 사과는 필요 없어. 오해숙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 인생 망쳤어.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꿈에서도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내 젊은 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삼킨 눈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깨진 약혼, 바뀐 이름, 낯선 동네에서 새로 살아야 했던 시간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늦어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늦은 사과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지는 못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한테 무릎 꿇지 마. 오해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야, 일어나. 내가 무릎 꿇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그럼 어디서? 진실 앞에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박미자가 들고 온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자료 복사해 둘 거야. 그리고 한빛물산 사람들 중 아직 연락되는 사람들에게 보낼 거야. 내가 직접 사과문도 써. 오해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과문이라니. 내가 한 일을 내 글로 써. 회사 돈을 가져갔고 내 도장을 몰래 찍었고 내 서랍에 영수증을 넣었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강태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법보다 무서운 걸 겪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평생 도둑으로 사는 일. 민재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오해숙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야.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더 덮으면 저는 정말 엄마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오해숙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다시 식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양가 가족들의 얼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눈치챘습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패백 대신 가족 인사 진행하면 될까요? 민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나는 그의 옆에 섰고 나는 조금 뒤에 섰습니다. 오해숙과 강태호도 무거운 얼굴로 따라 섰습니다. 민재는 하객들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쁜 자리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은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잘못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상처를 준 일이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그 일을 외면해 왔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오해숙은 손을 떨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결혼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거짓 위에 가정을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를 입은 분께 사과드리고 앞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은 바로잡겠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객들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가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부모가 하지 못한 첫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강해서 울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엄마도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다만 저 때문에 참았다는 거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늘 결혼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가정으로 살겠습니다. 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당황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결혼식에서 이런 고백을 듣게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해숙은 결국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오래전 한 사람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감추기 위해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 사람은 직장을 잃었고 이름을 바꾸고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오해숙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정혜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하객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아주 오래된 매듭 하나가 천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지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내 딸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꽃장식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긴 하루를 견딘 사람들의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드레스를 입은 채 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는 놀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 내가 결혼식 때문에 엄마 상처를 다시 꺼내게 했잖아.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덕분에 엄마가 처음으로 숨을 쉬었어.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오래 참았어?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해서 참았습니다. 아이 밥 먹여야 해서 참았습니다. 월세 내야 해서 참았습니다. 내 억울함보다 내일 아침 도시락이 더 급해서 참았습니다. 유나는 내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이제는 참지 마.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안 참을게. 그때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나 옆에 앉지 않고 내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그래. 저 유나와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유나가 놀라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야.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혼인서약은 했지만 저는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제 부모님의 잘못이 제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제가 어떤 아들로, 어떤 남편으로 살지는 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민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도망치려는 마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나를 지킬 수 있겠니? 민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유나를 지킨다는 말보다 유나와 함께 진실을 피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킨다는 말은 때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함께 피하지 않겠다는 말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은?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 믿어볼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민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오해숙의 사과문이 도착했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긴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일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회사 돈을 가져간 것, 내 도장을 몰래 사용한 것, 영수증을 내 서랍에 넣은 것, 경찰서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정혜 씨는 회사 돈을 훔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저 오해숙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한 줄, 겨우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한 줄을 듣기 위해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박미자는 한빛물산에서 함께 일했던 몇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아직 살아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은 전화를 걸어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희 씨, 미안해요. 그때 우리가 너무 쉽게 믿었어요. 나는 전화를 붙잡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과가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이름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된 지갑에서 사원증을 꺼냈습니다. 서정희, 한빛물산 격리부. 빛바랜 사진 속 젊은 나는 아직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너 도둑 아니야. 그 말을 내 입으로 처음 해주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유나와 민재는 신혼여행을 미뤘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나를 찾아왔습니다. 작은 과일 바구니와 따뜻한 죽을 들고 엄마, 밥 잘 먹고 있어? 너희 신혼부부가 왜 자꾸 친정에 오니? 유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감시하러. 민재는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따로 준비한 겁니다. 나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돈이면 안 받는다. 민재가 급히 말했습니다. 돈 아닙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찍은 가족 사진.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진 속에 나는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해숙은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유나는 불안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 역시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잘 나온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좋은 사진은 아니지만 저는 이 사진이 저희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로 웃는 사진보다 진실 앞에서 흔들린 사진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예쁜 사진은 나중에 다시 찍자. 그때는 엄마가 진짜 웃는 얼굴로.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복 다시 입어야 하니? 응. 이번엔 더 예쁜 걸로. 민재도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아이들이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가족은 상처를 덮고 어떤 가족은 상처를 마주봅니다. 유나와 민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한 달 뒤 오해숙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진주 목걸이도 비싼 향수 냄새도 없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두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해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걸 돌려주러 왔어. 보자기 안에는 낡은 저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아한 얼굴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 내가 가져간 돈 정확히 계산해봤어. 이자는 다 계산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넣었어. 나는 통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알아. 오해숙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몇 번의 사과로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내가 쓰지 않겠습니다. 오해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유나 이름으로 기부할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도움 못 받는 사람들 위해서. 오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세요. 그녀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야, 용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내 인생을 당신 미움만으로 채우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해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유나와 민재는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내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김치찌개 어떻게 끓여? 나는 웃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김치찌개냐? 민재가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대. 그건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니고. 유나는 들킨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나는 전화로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김치는 너무 잘게 썰지 말 것. 돼지고기는 먼저 볶을 것. 마지막에 파를 넣고 오래 끓이지 말 것.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나는 이제 잘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가끔 무서워. 결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가족이라는 게 복잡해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워도 괜찮아. 괜찮아? 응. 무섭다고 도망가지만 않으면 돼. 모르는 척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사랑한다면 더 솔직해야 해. 유나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엄마처럼? 나는 웃었습니다. 엄마처럼 너무 오래 참지는 말고. 유나도 웃었습니다. 알았어. 나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내 딸이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내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주민센터 앞까지 갔다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름을 다시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의 이름으로 오래 살았고 그 이름에도 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버려둔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정희. 나는 그 이름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원증, 젊은 시절 사진, 어머니가 써주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정희는 그런 아이 아니다. 엄마는 안다. 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의심할 때도 어머니만은 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이제 누가 와서 보아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와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유나는 액자를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외할머니 글씨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한테 사랑 많이 받았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버틴 거야.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로를 끝까지 믿는 가족으로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힘들 때 증명하는 거야. 유나와 민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
봄이 왔습니다. 유나는 약속했던 대로 가족 사진을 다시 찍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웨딩홀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작은 사진관이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습니다. 나는 연한 베이지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유나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고 민재는 검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사진사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조금만 웃어보세요. 나는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유나가 내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진짜로 웃어. 나 웃고 있잖아. 그건 증명사진 웃음이고. 민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사진은 유나가 평생 걸어둘 거래요. 나는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집 거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진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웃는 얼굴 뒤에 거짓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 앞에 내 얼굴이 남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사진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이번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행복해서 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모두 사라져서 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내 얼굴에 아주 작은 평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진관을 나서며 유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예뻤어.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도. 엄마. 응? 이제 엄마 인생도 엄마가 살아. 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딸의 말이 봄바람처럼 내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래. 나는 너무 오래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피해자로만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한 과거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나로 살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도 내 인생 살아볼게. 유나는 내 손을 잡고 앞서 걸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우리 뒤를 따랐습니다. 길가에는 벚꽃이 조금씩 피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봄이 아주 늦게 내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